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삼각 외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는데요. 7시 반에는 리커창 중국 국무총리를 연달아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수출 시장에 희망찬 소식이 전달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그리고 오대원 경기대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점심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났어요. 점심도 같이 하고. 그런데 아직 결과는 정확히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모두 발언에는 두 분의 말을 토대로 한번 우리 한중 정상회담의 평가라고 그러면 좀 이를 텐데 뭐라 그럴까요? 추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이제 방중이 예상이 돼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이 어쨌든 2018년에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2019년 들어오면서 사실 다 이 북미 간 협상도 결렬이 되고 남북 대화도 실종이 되고 이제 지금 이런 북미 간의 긴장이 지금 최고도로 그렇습니다. 고조되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외치면서 새로운 셈법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 그것도 아닙니까? 연말 시한을 제시했어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한반도의 위기 관리, 이제 긴장 관리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년을 끌어왔던 어쨌든 비핵화 프로세스라든지 비핵화 협상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적절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북한의 비핵화 뭔가 진전에 대해서 중국이 노력해달라.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쉽사리 없고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중국으로서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한알령 해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중국에게는 급한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한국이 급한 만큼 중국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발언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중이 둘 다 중요한 국가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거는 양자 관계 이외에 다양한 의제도 같이 논의하는 관계를 어쨌든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지금 표현을 시진핑 쓴단 주석의 말이죠. 모두 발언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중 지역 평화 안정 번영과 자유무역 수요의 공감대. 좀 평범한 말이네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 안에 행간을 읽어보면 자유무역 수호 공감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왜 그런가요? 미국은 일방주의, 보호주의를 밀어붙이고 있고 관세 부과하고 그렇죠. 한국은 사실은 일본한테 또 이런 소위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미 공동 전선에 같이 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니즈가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라도 만나는 것이 위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남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같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이 더 이상의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게 문 대통령도 지금 그 모두 발언한 내용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그리고 북미 회담이 제대로 안 되면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 북미 간의 대화에 나오도록 시진핑 주석한테 좀 부탁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시진핑 주석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앵커님 지적하셨지만 중국도 자국의 이 차원에서 한국말 이렇게 들었다고 그거를 하다 보면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공동선언이나 뭐 성명이나 이런 회견문이나 이런 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다만 흐름을
모멘텀을 유지해서 끌고 간다라는 차원에서는 양국 정상이 만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오 교수님 지금 강준영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회담이 중요한 게 연말로 북한 측이 제시한 미국의 좀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라.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며칠 남지 않았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그렇게 긴장은 고조되는데 정작 한중 간의 회담은 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좀 밋밋해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과연 한국의 요구를 들은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건 사실 이제 북한으로서도 퇴로를 남겨놓지 않고 이런 협상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롭지 않으니까 지금 문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북한에게 이로울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중국이나 이렇게 한중일 삼국이 나서 가지고 하는 이런 중요한 계기를 가지고 북한에게도 어떤 그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으니까. 레드라인을 일반적으로 뭐 ICBM 발사 같은 걸 이제 얘기하는 혹시 거죠. 다른 거일 수도 있다라는 셈도 조금 흘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한 발을 뺄 수 있는 기회를 중국이 나서서 좀 이렇게 한중일이 협상한 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그 역할을 해주게 하면 명분이 살고 사실 이 정치 외교에서도 저는 이제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자면 굉장히 이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시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타이밍은 좀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 김현종 안보 2차장도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나는 것도 좋은데 중국은 아무래도 뭐 러시아와 함께 북한 제재를 완화해달라 그런 이제 유엔 제재를 완화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지난 22일까지가 북한 노동자 송환 기일인데 중국은 그렇게 협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요구나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받아줬을 경우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나 북한의 돌발 행동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 소위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 결의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최선희 외교부 부상과 러시아 외교 차관 이렇게 다 만나서 조율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토권만 행사해도 안 되는 건데. 세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 정도 얘기가 되면 우리가 나서서 이걸 조정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일부 보도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뭐 5만 명 중에 약 60%가 해외 노동자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22일까지 뭐 돌아가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또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이거를 한국말이나 다른 말을 듣고 한중 정상회담 한다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여전히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전략적 자산의 역할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 제어라든지 일본 제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문제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섣불리 다른 편을 들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 거다. 사실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만은 미국과 중국이 예전에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이 약간 경쟁 관계, 서로 경쟁령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해주길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길 요청했거든요. 어떻게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오면 좋죠. 그런데 오면 공식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빈 방문이나 국사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와서 회담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하든지 공동 뭐 회견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네. 중국은 여전히 사드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왕이 부장이 왕이 부장도 와서 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5월 말에 그 한중 정상회담 오사카에서 열린 네.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 방문했을 때도 전인대 리찬수 네. 상무위원장이 또 사드 얘기를 했고 네. 결정적으로 올해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는 결정적으로 동북아 전략 균형을 해치는 일이므로 네.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 이렇게 네.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사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거는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그러면 결국은 시 주석이 올 때는 네. 오게 되면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제 사드 문제는 해결됐나 보다. 사드 문제를 좀 용인한다, 해결된다는 게 그런, 그런 네. 의미죠. 네. 뭐 대강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전처럼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난 2017년 10월에 사실 한중 간에 그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사드 네, 배치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는 전제로 교류 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합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네. 그것도 우리는 합의라고 그러지만 네. 중국은 전혀 합의라고 하지 네. 않거든요. 우리 공식 발표는 그렇게 됐는데요. 예, 네. 예. 어쨌든 우리는 외교부에 그렇게 나왔고요. 네. 중국은 네. 외교부에 그게 일종의 뭐 성명서도 아니고 네. 회담이 있었다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불 약속한 거는 지금까지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그렇죠. 인한 제재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우리는 제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민간 영역이다. 민간에서 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꼬여 있는 거죠. 오 교수님, 지금 이제 그 2017년 양쪽이 합의한 어떻게 말하면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 하고 교류 협력을 이제 정상화하자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 한한령, 한류 규제 이런 게 좀 진전이 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사실상 그 이후에도 네. 지금 강 교수님께서 네. 지적해 주신 대로 극적인 전환,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결이 됐어 하는 네. 건 없었죠. 만약에 네. 내년에 시 주석이 네. 한국을 방한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런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미중 간의 이런 헤지모니 싸움이 네. 한국에게도 어떤 유화의 제스처를 내놓게 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말은 비공식적으로 내린 한한령이 네. 일부 여러 층차에서 조금씩 이제 한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네. 예, 공식적으로 그러지 마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괜찮아라고 그건 얘기할 수 눈가리고 없다는 하는 거 것이죠. 아닙니까? 사실 사회주의 예. 국가인데 민간 네, 영역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지침 없이 그게 그럴 수 이루어진다고 없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 네. 정부의 지침이라는 게 네. 사실은 창구지도라고 하는 우리가 네. 알 수 없는 어떤 모호한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참 딱 대놓고 이거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죠. 요즘에 중국에 가서 가수 콘서트, 한국 콘서트 거의 없어요. 예. 네, 예를 들어 뮤지컬 조금 하고 콘서트는 전부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과거와 같이 그런 네. 식으로 돌아가기에는 자기들도 네. 기층에서부터 눈치를 보고 있는. 근데 이런 네. 상황은 사실은 좀 지금과 같이 좀 미중 간의 갈등이 아니라 동북아 정세의 네. 급변 상황에서는 네. 중국도 어느 정도 제스처를 해줘야 되고 우리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네, 이 강 교수님 말씀대로 시진핑 주석이 오려면 뭔가 한한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될 텐데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왕이 부장이 왔다 갔고 5년 만에 방문한 네. 것 자체가 한한령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800만 명 요커가 왔다가 한 400만으로 줄었다가 지금 올해만 해도 600만 정도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이나 네. 크루즈 관광 이거는 허락을 안 하지만 여전히 개별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줄 게 없다 그런 게 지금 사드 문제를 왜 계속 붙들고 늘어지냐 하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파기가 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중거리 미사일을 어디다 괌이나 배치할 건가? 일본이나 한국
배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 주석이 방한을 한다면 네. 그런 정도의 약속은 해야 된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뭔가 그런 거를 네.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공감대가 참 쉽지 않다. 네, 이렇게 한국이 보는 거죠. 미국과 중국 중간에서 어떤 입장도 취하기 참 어려운 국면인데 경제적으로 보면 사드 외에도 사실 우리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든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화웨이 문제 이런 데서 사실 입장 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 나라입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금 입장을 취해야 될지. 지금 사실은 이 시기가 우리나라로서는 네.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네. 정말 현명한 책략을 내놔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건건이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면서 일본은 확실하게 좀 스탠스를 취하고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다가 일본은 또 한국처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지금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둘 사이에 그런 제3국 공동 진출이라든지 뭐 여러 층차에서 네.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중국과 하고 일본 있고요. 간에서? 예. 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런 얘기를 꺼내놓기가 곤란하게 된 상황이죠. 이건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게 정치적인 이제 정치에서는 좀 스탠스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네. 보폭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웨이에서도 우리가 화웨이 편을 들기도 되게 어려워져 네. 있고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중국하고 경제적 입장이라고 하면 일본보다는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더 그런 네. 중요성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제안 같은 건 막 하기가 어려운 너 인도 태평양 전략의 네. 전선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어? 하면 그 딱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네. 일본은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현명한 특히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중국하고 어떻게 실리를 얻으면서 미국하고의 그 원래 안보 동맹의 관계도 네. 훼손하지 않는 묘안이 이제 나올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좀 지금 위정자들은 이걸 좀 중시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난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확실한 파트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 한국은 지금 양쪽에서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사안별로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상회담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조금 타결책도 있을 텐데 그 경제적으로 보면 어제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지금 관심이 되는 게 RCEP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협력의 진전 사안이랄까 뭐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까? 사실 이 영내 포괄적 네. 경제 동반자 협정은 네. 아세안이 주도를 해서 우리가 네. 이 지역 내에서도 이런 FTA와 같은 네. 동맹체를 좀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지난 협정을 시작한 7년 이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이번 11월에 타결이 네. 됐는데 2011년에 이 얘기를 꺼내서 진전이 된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이 그 후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 무역, 통상의 시각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협상 지역이 될 수 있을 거고 네. 또 20개 챕터의 각 부분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네. 이런 실질적인 무역 협상 그리고 이 영내에서의 자유로운 무역 질서가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네. 사실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2012년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지금 2019년에 중국과 이런 이 아시안, 한국 경제, 일본 경제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성장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빼놓고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굉장히 네. 불편하고요. 네, 네. 그게 불편해질 만큼 이 지역의 경제적인 위치도 규모도 커졌고 이 내용도 굉장히 내실 있게 진전될 수 네. 있는 지금 중요한 협정입니다.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의 회원국들이 인구로 치면 뭐 전 세계 한 절반 정도. 그렇죠. 경제적으로 교역량으로 그렇고요. 들으면 40% 가까이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엄청난 이제 엄청난 경제 블록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얘기는 했는데 내일 한중일 이제 정상회담이 있어요. 리커창 아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데 뭔가 좀 더 회복적인 진전이 있을까요? 리커창은 사실은
중국 경제를 담당하는 최고의 경제 대통령이죠. 예, 네. 책임자가 누구냐 네. 할 때 당연히 리커창 총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실무적으로 실제로 이 그러니까 원래 아세안 플러스 3, 지금 네. 아세안 플러스 6라고 얘기하는 네, 이 네. 지역의 그 무역 질서를 네. 자유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회담을 하는 데서 이제 내년에 사인까지 갔으니까 네. 내년에 네. 확실한 이런 실무 협상들에 거의 맞는 그런 네.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네. 예, 그런 데서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통상 부분에 의미 있는 네. 그런 선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이 줄게 되니까 이번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또 우리가 한일 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일 아직 이제 결과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뭔가 경제 분야에서도 조금 진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한중 FTA는 이미 돼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일본이 여기에 빠져 있고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중일 FTA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때 네. 우리도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 경제 관계를 최대한 네. 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네. 뭔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FTA는 일본이 굉장히 그렇죠.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네. 양국 이러다 간의 보니까, 농산물 네. 같은 경우는 민감하니까. 네, 그래서 안 되는데 일본도 영원히 여기서 빠져 있을 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통상장관 회담에서 그런 네. 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제 중미가 뭐 1단계 협력을 했지만 네.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뭐 2단계, 3단계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이게 해결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변수가 아니고 이걸 항상 놓고 이 통상 관계를 조율을 하면서 네. 가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다.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네.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 더 강화를 해야 될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과도 물론 정치적 의미가 네. 굉장히 큽니다만은 이렇게 최고 지도자들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일 또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이제 회담이 계속 되는데 한일 간에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 어떤 좀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수출 규제 완화라든지는 좀. 사실 이번에 성윤무 장관하고 그 가지야마 경산상이 네. 만난 거는 이게 10분간 정도 그냥 서가지고 잠깐 얘기하는 정도였고 여기서 긴 얘기를 못 했겠네요. 네. 못한 데다가 네.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여기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최근에 포토리스트에 대한 네. 좀 완화책 같은 완화했는데. 것이 아니다 얘기하지만 그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나 이런 것은 협상을 해 나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전기가 될 수 있는 네. 자꾸 봐야지 또 일이 진행이 되니까 네. 그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 정상회담 앞두고 해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스탠스 입장이랄까 미국이나 중국에 바라는 입장을 어떻게 앞으로 결치해야 되는지 짧게 좀 부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북미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네. 저게 어려워지니까 또 중국한테 이렇게 하는 입장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요구를 하고.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사회의 양자관계는 항상 네.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플랜 A가 안 됐을 때는 B, C도 항상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우리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에서 이런 한중일 3자 이 회담장이 그런 소통을 하는 계기가 되면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그리고 오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